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 탈북 그 이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북한 핵심 간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참모부 중장의 돌연한 탈북 소식에 평양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가 가지고 나온 USB 한 개 때문이죠. 이후 그가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태입니다. 북한군 참모부 중장으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고 김정은 동지를 가까이서 모셨죠. 그런 제가 왜 남한에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아직 쌀쌀한 평양의 아침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똑똑똑 들어와. 최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중장 계급의 20년 직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진태, 시간 있나? 최진혁이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인데? 최진혁은 제 책상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나 살피는 거였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걸 꼭 봐야 해.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분할 화면이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평양의 한 초등학교가 보였어요. 깨끗한 교실, 따뜻한 난방, 컴퓨터가 놓인 책상들. 아이들이 깔끔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고 있었죠. 오른쪽 화면에는 북부 지방의 학교가 나왔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아이들은 얼어붙은 교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책상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은 아이들도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영상이 전환됐어요.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왼쪽에는 평양 간부 전용 병원, 최신 의료 장비들, 외국산 의약품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죠. 오른쪽 화면의 지방병원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어두운 복도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촛불을 켜고 진료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왼쪽에는 고위 장성들의 차량 행렬이 나왔습니다. 외제 승용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그들만을 위해 통제됐죠. 오른쪽 화면에는 같은 시각, 같은 평양의 외곽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짐수레를 끌고 걸어서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진혁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위부 내부 자료야.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빼낸 거지. 최진혁이 의자에 앉았어요. 진태야, 이게 우리가 지키는 조국의 진짜 모습이야.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위험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눈 감고 있을 순 없어. 작전국의 리영호 소령도 우리 편이야. 진태야, 네가 함께 해줘야 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굳었어요. 최진혁은 재빨리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고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발소리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한참을 두근거렸죠. 사흘만 시간 줘.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사흘 후면 늦을 수도 있어. 우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최진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깨끗한 거리.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도 안 돼서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 부관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중장 동지, 큰일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무슨 일인가? 최진혁 중장이 어젯밤 보위부에 연행됐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국가 자료 소지 혐의로. USB? 그 USB 때문이구나. 지금 어디에? 보위부 본부입니다. 신문 중이라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진혁이 잡혔다는 건 저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전군 주요 간부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에 훈장들을 달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 수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금방 올게. 아들 우진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18살 우진이.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한다. 아빠, 왜 그래요? 이상해. 우진이가 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외곽 연병장. 이미 수백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중장이니까 피할 수 없었죠.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죄인을 끌고 와라. 보위부 요원들이 최진혁을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멍투성이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뒤로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진혁의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끌려 나온 거예요. 막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반역자 최진혁? 사회자가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하고 수령님을 모독한 죄.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최진혁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때 최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중석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최진혁이 웃었습니다. 피 묻은 입으로 부서진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진태야, 내 잘못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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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에 총성. 최진혁의 아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막내아들. 7살짜리 아이가 쓰러지기 전 엄마 하고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최진혁이 쓰러졌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수백 명이 일제히 따라 외쳤어요.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7살 아이의 죽음에 박수를 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쳤습니다. 멈추면 의심받으니까요. 처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우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살 아이. 최진혁의 막내도 저렇게 숙제하고 놀고 엄마를 찾았겠죠. 우진아.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우진이가 놀랐어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우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7살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쳐 있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제 저도 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영호가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최진혁의 처형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보위부 요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최진혁과 가까웠던 사람. 저는 이제 그렇게 낙인 찍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젊은 장교 한 명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장 동지, 작전공 리영호 소령입니다. 들어오게. 28쯤 되어 보이는 장교가 들어왔어요. 눈빛이 맑고 똑똑해 보였죠. 승진이 빠른 유능한 인재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리영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중장 동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죠. 부대 식량 장부, 배급 기록, 그리고 사망자 명단. 이게 뭔가? 제 부대에서만 지난 6개월간 영양실조로 20명이 쓰러졌습니다. 리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년들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식량 착복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배급된 쌀이 간부들 손을 거쳐 장마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영호 동무. 저는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리영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19살이었습니다. 목소리 낮추게. 밖에서 듣는다. 중장 동지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위에 보고할 수 있는 분은 중장 동지밖에 없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최진혁의 시신이 떠올랐으니까요. 영호 동무 그만두는 게 좋겠네. 중장 동지. 리영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도 일어섰어요. 자네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나? 이건 알고 있습니다. 리영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죽습니다. 나가게. 중장님도. 리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그들과 같으시군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리영호 말이 맞았습니다. 병사들은 굶어 죽고 간부들은 배를 채우고 있었죠.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리영호 소령이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거였죠. 아마 리영호가 저를 찾아온 후 다른 간부에게도 갔을 거예요. 신문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처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내 공개 처형이었어요. 병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거였죠. 연병장에 1000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리영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고문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반역자 리영호.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군유를 어지럽히고 상급자를 모독한 죄. 병사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영호는 그들에게 좋은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때 리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 병사들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입 닥쳐. 보위부 요원이 리영호를 때렸어요. 하지만 리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언젠가는 팍! 총성이 울렸습니다. 리영호의 몸이 뒤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눈은 끝까지 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문서였어요. 제 통화 기록, 일정, 최진혁과의 마지막 만남.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저도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보위부 건물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방에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진아. 네, 아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저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진이의 미래는 어떨까? 거실로 나와 수경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수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틀 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리영호 처형 이틀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여보. 수경이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수경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방에서 이상한 걸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뭘? 노트북으로. 영상 같은 걸. 우진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우진이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뭘 봤어? 아빠. 우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USB를 빼서 제 손에 쥐었어요. 이게 뭐냐? 친구 김성훈이가 빌려줬어요. 우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성훈? 그 중국 교포 아버지를 둔? 네. 그냥 궁금해서. 한 번만 보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게 들키면 끝이었어요. 누가 봤어?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봤냐? 아니요. 아무도 안 봤어요. 확실해? 네. 그날 밤 USB를 부엌 가스레인지에 태워버렸습니다. 녹아내리는 플라스틱을 보면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김성훈. 그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강진태 중장동무. 차갑고 낮은 목소리. 보이부였습니다. 네. 댁의 아드님 강우진 동무가 반당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지금 즉시 보이부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옆에서 수경이가 깨어났어요. 여보, 누구예요? 보이부야. 우진이를.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는 이불을 움켜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보이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평생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 때문에 여기 서 있었죠.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보이부 과장이 나왔습니다. 강 중장 동무. 과장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장 동무, 제발. 댁의 아드님이 남조선 불온물을 시청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시청한 김성훈도 체포됐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문이 끝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과장 동무.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단 1분만이라도. 과장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계산하는 빛이 보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과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통화 끝에 고개를 끄덕였죠. 10분만 허락합니다. 관찰실로 안내됐습니다. 일방향 유리 너머로 우진이가 보였어요. 우진아. 아들은 작은 방 안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왜 안 와? 우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분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장을 따로 불렀어요. 과장 동무, 방법이 없겠습니까? 중장 동무.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얼마면 됩니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중장 동무께서 모아두신 외화가 있으실 겁니다. 미화 5만 불 정도면. 5만 불? 20년간 모은 돈의 전부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마돼야 합니다. 기록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보이부 부장님께도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 동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외화 5만 불 금, 중국산 명품 시계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에 연락했습니다. 당 간부들, 보이부 부장, 심지어 총참모장에게까지. 닷새째 되는 날 우진이가 풀려났습니다. 집 앞에 우진이를 내려주고 보이부 과장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중장 동무, 이번 한 번입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재조사 명령이 내려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매우 조심하십시오. 차가 떠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진이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부는 다시 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우진이와 수경이가 잠든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중국 지도를 꺼냈어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야, 이 체제는 썩었어. 리영호의 외침도 들렸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떠나는 것. 창밖을 보니 보이부 순찰차가 우리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경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선양 군사회의가 잡혔어. 선양요? 중국군과 합동훈련 사전 협의야.
가족 동반 허가를 신청하려고 건강검진 명목으로 수경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우진이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검진 겸 선양 가는데 중국 의과대학도 구경하자. 네, 아빠. 출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 중북 군사협력회의 및 가족건강검진. 기간 일주일. 동반자 배우자 아들. 제출하던 날 담당 간부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중장 동지, 갑자기 가족 동반 출국이십니까? 아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선양병원이 좋다고 들었네. 보위부에 보고하셨습니까? 물론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강진태 중장 동지, 출국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출국 일주일 전 우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 동지, 마침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출국을 조금 미루실 수? 안 됩니다. 일정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 순안국제공항.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태 중장동무. 한 요원이 다가왔어요. 그렇네. 잠시 이쪽으로. 별도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수화물 검사가 시작됐어요. 수경이 가방, 우진이 가방, 제 가방. 이건 뭡니까? 요원이 수경이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교육학 책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요원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우진이 차례. 중국어 교재는 왜 가져갑니까? 의대 탐방 준비하려고요. 우진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불렸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고위 간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중장 동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시오. 최진혁 반역자건. 동지는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즉시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간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가셔도 좋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수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보위부 건물, 참모부, 우리 집. 모든 것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진이가 작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양공항 도착. 호텔 342호실에서 브로커 박성민을 만났습니다. 선양에서 쿤민까지 기차 36시간, 그 다음 라오스 국경까지 도보입니다. 중국어 못한다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차에 올랐어요. 침대 칸이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었죠. 36시간 만에 쿤밍 도착. 그날 밤부터 산길 도보가 시작됐습니다. 달빛만 보고 걸었어요. 우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사흘째 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꽁알입니다. 동굴로. 박성민이 속삭였어요. 칠흑 같은 동굴 안. 손전등 불빛이 입구를 비췄습니다. 우진이를 꼭 안고 숨죽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행히 멀어졌습니다. 닷새째 폭우가 쏟아졌어요. 수경이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발목을 잡네요. 괜찮아. 조금만 쉬자. 좁은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열이 내렸어요.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가야죠.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벌레 물린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홉째 날 메콩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라오스입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작은 나무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동행합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다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노를 저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다 끝났어. 제가 우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열흘 동안의 도피, 끝없는 공포와 긴장, 그리고 마침내 자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안내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이틀 더 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이틀 뒤 태국 국경. 이민국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경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흘 뒤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받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첫인상은 시끄럽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어요.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국정원 조사는 이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문실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회의실이었죠. 힘드셨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조사관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최진혁, 리영호, USB, 우진이 위기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나원 입소. 12주간 새로운 세상을 배웠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첫 수업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영상이었죠. 선생님, 이거 방송해도 돼요? 체포 안 되나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12주가 지나고 퇴소했습니다. 서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우진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틀렸길래 제가 고쳐드렸더니 오, 고마워 라고 하셨어요. 북한이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수경이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첫 수업 후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안아주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수경이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해요. 매일 저녁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봅니다. 최진혁과 리영호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여기였을까요?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진혁처럼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리영호처럼 정의를 외치다 사라진 사람들, 우진이처럼 꿈을 꾸다 짓밟힌 아이들. 저는 도망쳤습니다. 싸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진이는 의사의 꿈을 키우고 수경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북한에도 이 자유가 닿을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최진혁, 리영호.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